박기쁨은 그날도 평소처럼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2시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3잔째였고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박기쁨은 프로보노 팀의 최근 6개월 승소율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85%. 민사소송 평균 승소율이 50%대인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강다윗이 팀을 맡은 이후 말도 안 되게 판이 뒤집힌 사건들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마지막 변론 이후 재판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논리가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이상할 만큼 재판부가 갑자기 관대해지는 순간들이 반복됐었더라고요. 박기쁨은 처음엔 그게 강다윗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이니 법정 분위기를 읽는 감각이 남다를 거라고요. 하지만 의문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지난달 산재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내 비판적이었는데 강다윗이 짧은 휴정을 요청하고 돌아온 후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의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2배로 올려줬죠. 그 변화가 너무 급격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강다윗을 보는 눈빛이 묘했는데 박기쁨은 그걸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박기쁨은 그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강다윗이 워낙 법정을 잘 읽으니까, 상대가 너무 방심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요. 다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지난주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다윗이 재판 시작 전 법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누는 걸 봤는데 그 상대가 다른 재판부 판사였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인사처럼 보였지만 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재판에서 우리는 또 이겼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지만 강다윗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된 결과인 것처럼요. 박기쁨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승소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감격해서 울었지만 박기쁨은 그 눈물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력으로 이긴 걸까? 그 질문이 밤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 37분. 스팸도 아니고 업무 메일도 아닌 묘한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정의에 대하여. 발신자는 없었고 서버는 해외를 몇 번이나 경유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IP 추적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발송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파일 하나와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기는 방식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정의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당신은 영웅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박기쁨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열어야 할까?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일 수도 로펌을 흔들려는 외부 공작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공범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공범. 나는 무엇의 공범인가? 박기쁨은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엑셀 문서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박기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문서였습니다. 이건 법조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파일 제목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전관 활용 내부 자료비 3. 버전 3이라는 건 이미 2번이나 업데이트됐다는 의미였습니다. 박기쁨은 문서를 천천히 스크롤하기 시작했는데요. 넘길수록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문서는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정리된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형사, 행정, 민사, 공익소송까지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전직 법조인의 이름과 함께 상세한 분석이 적혀 있었죠. 어유형 전 법원장 출신, 재판부 회피 가능성 높음. 김호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사 2부, 4부와 친분 골프 동호회 월 1회. 이호호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 전문, 기술감정시 영향력 로스쿨 겸임 교수. 비유형 특정 재판부 친화, 기록 검토 지연 효과.
박오호 전 지법 판사 행정소송 전문 현 재판부와 사법연수원 동기, 최우호 전 검사 형사 항소심 강함 주요 검사들과 정기 모임, 시유형 언론 노출 시 이미지 방패 가능, 정호호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인권 이미지 방송 출연 경력, 한호호 전 법무법인 대표 공익소송 이력 시민단체 자문,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사건 번호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프로보노 팀이 맡았던 사건들,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흐름이 바뀌었던 바로 그 사건들이었죠. 각 사건마다 활용 전관, 접촉 방식,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기쁨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달 승소한 산재 사건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호호 활용 휴정 시간 비공식 접촉 재판부 태도 전환 성공. 그날 강다위 씨 휴정을 요청하고 복도로 나갔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더 충격적인 건 별도로 표시된 코멘트였습니다. 프로보노팀 특이사항 강다위 판사 출신, 인맥 활용도 최상급 공익 이미지로 위장 가능 언론 노출 시 방어막 효과. 박기쁨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다위 씨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강다위 씨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서민들도 전관 덕 좀 보면 안 됩니까? 대기업만 전관 예우 받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웃었습니다. 박기쁨도 웃었습니다. 강다위 씨 너무 과감하고 솔직하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이 문서를 보고 나니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선언이었는지 아니면 계산된 예고편이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기쁨은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월별 성과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프로보노팀의 사건이 월별로 정리돼 있었고 각 사건에서 전관 활용도, 접촉 빈도, 효과 지수가 수치화돼 있었습니다. 마치 영업 실적 보고서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상 질문과 대응 방안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가? 직접적 청탁은 없음. 단순 인사 및 의견 교환 수준. 법적 문제 없음. 윤리적 문제는 회색지대. 공익 목적이라는 명분 활용 가능. 여론 관리 중요. 내부 고발 시 대응은 고발자 신원 파악 우선. 프로보노 이미지 방어막 활용. 언론 플레이 필수. 박기쁨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자신은 그 시스템의 부품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의뢰인들의 눈물, 승소 후의 환호, 그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계산서 위에 적힌 숫자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기쁨은 결국 강다윗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강다윗이 너무 현실적인 걸까? 어느 쪽이 옳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서를 본 순간부터 자신과 강다윗 사이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갔다는 것. 강다윗의 방문을 노크했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다윗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박기쁨이 문을 열자 강다윗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집중력이 묻어났습니다. 박기쁨은 문서를 강다윗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다윗 변호사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강다윗은 문서를 한 장 넘기더니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박기쁨은 확신해버렸습니다. 강다윗은 이 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몰랐습니다. 박기쁨 변호사. 강다윗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했으면 좋겠죠.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저 리스트 덕에 이긴 사건도 있고 저 리스트가 없어도 이겼을 사건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박기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조를 깨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제일 잘 노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돈으로 전관을 사면 나쁜 거고 우리가 인맥으로 전관을 쓰면 공익인 거예요.
강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누가 보냈을까요, 이걸? 그제야 박기쁨은 깨달았습니다. 이 메일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누군가 프로보노 팀을, 아니 정확히는 강다윗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발신자를 찾아야 해요. 박기쁨이 말했습니다. 강다윗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아봤자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왜 지금 터졌느냐는 거죠. 강다윗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긴 사건 중에 누군가 아주 불편해할 만한 게 있었을 거예요. 박기쁨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프로보노 팀이 승소한 사건들. 대기업 상대 산재 소송, 재개발 조합 상대 주민 소송, 대형 병원 상대 의료사고 소송. 그중 어느 것이, 아니, 어쩌면 전부가 누군가에게는 눈엣 가시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강다윗 변호사님, 박기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전관 활용 의도적으로 하신 거 맞죠? 강다윗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했어요. 박기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왜요? 우리 실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강다윗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충분히? 박기쁨 변호사, 우리 의뢰인들은 충분히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지면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50% 확률로 도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85%로 올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이건 잘못됐어요. 박기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공정한 방법을 쓰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강다윗이 박기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기쁨 변호사는 순수하네요. 공정한 재판? 이 나라에 공정한 재판이 있었어요? 대기업은 수십 명의 변호사를 동원하고 우리는 몇 명이 밤새 서류 넘기고 그게 공정해요? 상대는 전관을 쓰고 우리는 맨손으로 싸우면 그게 공정한 싸움이에요? 그래도 박기쁨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다윗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실제로 법정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쪽이, 권력 있는 쪽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박기쁨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지키고 싶었어요. 강다윗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지는 것보다 더럽게라도 이기는 게 의뢰인한테는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게 제가 판사 그만두고 여기 온 이유예요. 판사로서는 공정해야 했지만 변호사로서는 의뢰인 편이어야 하니까요. 박기쁨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다윗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의뢰인들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우리가 실력으로 이겼다고 믿게 만든 거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강다윗이 반박했습니다. 실력도 있었어요. 단지 보험을 든 거죠. 의뢰인들은 결과만 중요해요. 과정이 어땠는지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박기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역시 불명이었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파트 2. 박기쁨이 메일을 열자 강다윗도 몸을 기울여 화면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이 아니라 짧은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리스트의 다음 버전이 48시간 후 공개됩니다. 이번엔 이름이 아니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오정인 대표의 승인 서명이 포함됩니다. 둘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오정인 대표가 이걸 승인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건 강다윗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 차원의 시스템이었다는 뜻인가요? 박기쁨은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강다윗은 생각 좀 하겠다며 먼저 나갔고 사무실에는 박기쁨만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48시간. 이틀 후면 모든 게 폭발합니다. 박기쁨은 선택지를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메일 서버에서 모든 흔적을 지우는 거죠. 하지만 이미 누군가 이 파일을 보냈다는 건
다른 곳에도 사본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삭제는 소용없었습니다. 언론에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면 법조계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전관예우라는 오래된 관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바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프로보노 팀도 끝입니다. 강다윗도 오정인 대표도 어쩌면 자신까지도 법조인으로서 끝날지 몰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다윗과 합의해서 앞으로는 전관 활용을 중단하고 이 파일은 없던 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은 진짜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묵인한 가장 비겁한 종류의 공범 말이죠. 박기쁨의 머릿속에는 강원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난주 재판에서 강원희가 증언석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장애에 능숙하니까요. 프로거든요. 12년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 누군가는 구조에 능숙해져야만 살아남고 누군가는 그 구조를 이용해야만 이길 수 있는 세상.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과 윤리의 선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박기쁨은 강원희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강다윗은 전관을 활용했을까요? 강원희가 승소한 건 정말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후자라면 강원희의 그 눈물은 뭐였을까요? 강원희의 용기는 뭐였을까요? 그때 박기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역시 발신자 불명이었습니다. 리스트의 다음 버전이 곧 공개됩니다. 이번엔 이름이 아니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오정인, 강다윗 그리고 당신. 박기쁨 변호사 당신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프로보노팀 전략회의. 기억하시죠? 박기쁨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그날은 프로보노팀이 정식 출범한 직후였습니다. 오정인 대표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프로보노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오정인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 싸우지만 그렇다고 순진하게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관 인맥, 언론 관계, 시민단체 네트워크까지. 그게 의뢰인을 위한 최선입니다. 그때 박기쁨은 그 말을 적극적인 변론쯤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이 시스템에 대한 공식적 승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에 있었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동의를 한 겁니다. 박기쁨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미뤄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다윗을 지킬 것인지 프로보노 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정의라는 말 자체를 다시 증명할 것인지. 박기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의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처럼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박기쁨은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하나 찾았습니다. 장영실 변호사였습니다. 프로보노 팀에서 가장 오래 일한 선배이자 가장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박기쁨은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장영실 선배도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인 대표였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가 사무실에? 오정인은 박기쁨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강다윗한테서 연락받았어요. 대표님. 박기쁨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오정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들어봐요. 오정인은 박기쁨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메일 저도 받았어요. 아마 프로보노 팀 전원이 받았을 겁니다. 이건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작전이에요.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정말 이 시스템을 승인하신 거예요? 오정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승인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한 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도 대기업처럼 자원을 활용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잘못이었나요?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박기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오정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정? 박기쁨 변호사, 세상이 공정했으면 우리 같은 프로보노 팀은 필요 없어요. 세상이 불공정하니까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박기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정인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들이랑 우리는 약자 편이에요. 오정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같은 칼을 쓰더라도 누구를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정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박기쁨 변호사,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해요. 이 파일을 공개할 건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 위기를 넘길 건지.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공개하면요? 오정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로보노 팀은 해체될 거예요. 강다윗은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나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고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원하는 정의라면 저는 막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박기쁨은 깨달았습니다. 오정인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강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오정인은 로펌의 대표이기 전에 아버지 오규장의 그림자와 싸우며 살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 박기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규장 선배님도 이렇게 시작하신 거 아닐까요? 처음엔 의뢰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요. 오정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렀던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오정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해요. 전관을 활용하되 선을 넘지 않도록.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선이 어디예요?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선을 안 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미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오정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기쁨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장영실이었습니다. 기쁨아, 나도 메일 받았어. 지금 회의실로 올래? 팀 전체가 모여야 할 것 같아. 박기쁨은 오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오정인도 같은 메시지를 받은 듯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봐야겠네요. 오정인이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회의실에는 프로보노 팀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다윗, 장영실, 황준우, 유난희. 모두 같은 메일을 받았고 모두 잠 못 이룬 얼굴이었습니다. 장영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중에 이 시스템을 전혀 몰랐던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직접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황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대기업도 다 하는 건데 우리만 순진하게 싸우면 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난히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개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게 다 무너져요. 사람들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할 거예요. 강다윗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의뢰인들이에요. 우리가 이긴 사건들, 그 사람들의 승소가 무효화될 수도 있어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재심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냥 덮어요? 아니면 공개해요? 장영실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공개하면 우리도 끝이고 덮으면 양심이 괴로워요. 어느 쪽을 택하든 대가를 치러야 해요. 오정인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먼저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8시간 후에 누군가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밝히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강다윗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들이 다 피해를 봐요. 우리의 존엄보다 의뢰인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하자는 거예요? 박기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의뢰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숨기자고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각자의 정의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둘 다 중요했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유난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의 시선이 유난히에게 쏠렸습니다. 우리가 발신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왜 이메일을 보냈는지 알면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장영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제거하려는 계획이에요. 그 배후를 밝혀야 해요. 박기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이 메일을 양심의 고발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치적 공격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생존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정의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48시간. 오정인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틀 안에 발신자를 찾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오정인이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각자 결정하세요. 이 팀에 남을 건지 떠날 건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존중할게요. 회의가 끝나고 박기쁨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48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기쁨은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메일 헤더를 자세히 보던 박기쁨은 작은 흔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첨부 파일의 생성 시간이 작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프로보노 팀 전략 회의 바로 다음 날. 그리고 파일의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기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은 오규장이었습니다. 이 파일은 오규장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은 왜 지금, 무엇을 위해? 박기쁨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규장의 유산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오규장이 딸 오정인과 프로보노 팀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박기쁨은 떨리는 손으로 오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발신자 알아낸 것 같아요. 대표님 아버지예요. 답장은 5분 후에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답이 없는 거예요. 박기쁨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48시간. 그 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프로보노 팀의 운명도 자신의 선택도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의 의미도.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기쁨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것.